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영토의 면적이 넓어졌다. 2. 매립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3. 관광 서비스가 크게 발전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 영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2020년 대비 2021년 한국의 영토는 11.3 평방킬로미터 증가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101평방킬로미터 늘었는데 전쟁을 일으켜 남의 땅을 빼앗아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의도 면적의 45배 크기의 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간척 사업에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토지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0위권에 해당할 만큼 국토 면적이 좁은 대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덕분에 일부 지역의 바닷물을 빼내고 그 자리에 흙을 채우면 새로운 토지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간척 사업으로 농작물의 안정적인 수국 조절이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경기도 시흥과 화성에도 대규모 국토 확장이라는 원대한 목표로 조성된 간척지가 있습니다. 시화호인데요. 시흥의 시와 화성의 화를 딴 시화 지구 개발 사업은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의 넓은 간척지를 개발해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고 공업용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7년 6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약 7년에 걸친 공사 끝에 시흥 오이도와 대부도 방아머리를 잇는 최종 끝막이 공사를 완성하면서 시화호와 시화방조제가 탄생했습니다. 원래 시화호의 목적은 방조제를 건설한 후 서해안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를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방조제 공사 이후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기 시작해 농업용수는커녕 지독한 악취와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1997년 환경학자들은 시화호를 무생물 대무생물대로 선언했습니다. 단 한 마리, 단 한 포기의 생명체도 발견되지 않는 4천만 평파리 지옥이 바다를 가르고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삼위 갯벌, 배 살아있는 생명체인 시화호 갯벌에다가 억지로 담수를 채우려던 도전이 어불성설이었던 것이죠. 정부 역시 사실상 담수화를 포기해버리면서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다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 덕분에 다시 바닷물이 흘러들며 생태서식 환경이 복원되고 시화호를 떠났던 생물들이 다시 찾아와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살아 숨쉬는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화호 방조제가 완성되고 바닷물이 싹 다 빠져나간 날 시화호에 들어섰던 한 중년 남성은 갯벌 위에 우뚝 솟은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억 년 전에 비밀이 드러납니다. 디피멘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먹고 운영됩니다. 며칠 전 전남 신안군에서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9년 목포시와 신안군을 잇는 아페드 공사 중 지름 2.3m의 무게 3톤이 넘는 육식 공룡알 둥지 화석이 발견됐던 바로 그 해안에서 이번에는 초식 공룡알이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다는 것이죠. 지난 26일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에 따르면 연구진은 최근 신안군 앞해면 내태도의 해안가를 조사하다 공룡알과 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공룡알 중 4개는 완전한 형태로 오리알보다 조금 큰 15cm 크기의 둥근 형태였는데요. 이와 함께 공룡알 파편 화선 100여 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보통 육식 공룡알은 곰봉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초식 공룡알은 럭비공 모양을 보입니다. 알을 보는 순간 이건 초식 공룡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더구나 포식자로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육식 공룡알은 그 크기가 약 40cm에 달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약 15cm가량으로 소형 초식 공룡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한 곳에서 서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식 공룡은 풀을 뜯어먹고 살지만 육식 공룡은 육류, 초식 공룡을 먹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상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번 초식 공룡알을 발견한 이 지역에서는 2009년 대형 육식 공룡알이 대거 발견됐었습니다. 2009년 아페대교 공사 중 지름 2.3m, 무게 3톤에 이르는 국내 최대 크기의 대형 공룡알 둥지 화석이 발견되었고 이 화석은 약 2년여간 정밀 복원 작업을 통해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천연기념물 제535호 신안 앞에도
수강류 공룡알 둥지 화석으로 지정되었죠. 이 2009년과 2023년에 발견된 공룡알은 비슷한 층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백악기에 해당하는 약 1억 년 전 신안군 아페도에는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이 함께 서식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공룡알이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워낙에 흔치 않아 공룡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한반도는 어쩌면 실사판 주라기 공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던 최정인 씨는 시와 지구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엎으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와호에 날아드는 새의 모든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1994년 1월 24일 12.7km에 달하는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자 그 목마름은 더해갔죠. 그러던 1998년 7월 그는 화성시 송선면 고정리 작은 섬에서 붉은 암석 부근에서 날아다니는 딱새를 쫓다 우연히 갯벌 위가 불쑥 솟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우뚝 솟은 쾌적층 사이로 계란보다 조금 더 큰 것들이 둥글게 박혀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주먹보다 작은 것도 있어 의아하다 생각했습니다. 바위 생김도 색깔도 화석의 생김새도 희한했는데 그는 우연히 자신이 읽은 신문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갯벌에서 종종 공룡 화석이 발견된다는 신문 기사였는데요. 예사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곳저곳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에게 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시와호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시작됐고 최정희 씨가 발견한 것이 공룡알임을 확인해주고 주변에 한염, 하한염, 중한염, 상한염, 개미섬, 닭섬 등 크고 작은 섬을 뒤져 공룡알 화석 수십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당시 총 37곳의 알둥지에서 총 200여 개의 공룡알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중 원형이 보존된 화석만 140개가 넘습니다. 이에 아득한 옛날 육지였던 시와호 일대가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임이 드러났고 이듬해 문화재청은 공룡알 화석 발견 지역 480만 평을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로 지정했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정부는 시와호를 담수화하려던 계획을 공식으로 철회하게 됩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시와호처럼 단일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알 화석이 발견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별다른 문화 콘텐츠가 없었던 화성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 화성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라는 점, 화성시랜드 화재 사건, 수도권에 있는 가장 넓은 지역이면서 난개발의 대명사로 꼽히는 점, 시와호 덕분에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등 온갖 악소문을 달고 있었죠. 이에 시와호 공룡알 발견을 계기로 화성을 공룡 문화의 중심지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이용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관장은 화성시에 공룡박물관 건립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몽골 고비사막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2006년부터 화성시는 한몽국제공룡탐사 프로젝트를 지원해 몽골 고비사막에서 공룡 화석을 발굴해와서 그 성과물을 화성시의 공룡박물관에 전시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약 694개체 15톤 분량의 공룡 화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공룡박물관의 모든 화석은 시와호와 몽골 고비사막에서 가져온 진품 화석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또 한 번 시와호에서 대단한 공룡 화석이 발견됩니다. 화성시 공무원 김경하 씨는 얼마 뒤 개최될 제1회 세계유트 대회를 준비하느라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점검하던 중 공룡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가로 1m, 세로 0.6m, 높이 0.5m의 화강한 덩어리 속에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화석은 거의 완전한 상태에 꼬리뼈와 종아리뼈, 발가락뼈, 발톱 등 100여 개의 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는데요. 아쉽게 상반신 골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반신의 모든 뼈들이 제자리에 있는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덕분에 화성시는 약 1년 6개월에 걸쳐 화석의 뼈를 정밀 계측하고 3차원 모형으로 만드는 등 전체 골격을 복원해서 현재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 센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을 정밀 감정한 결과 프로토케라톱스의 화석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공룡은 원래 고비사막에서만 발견되던 공룡인데 이전까지 경북 의성과 경남 하동에서 공룡뼈가 발견된 적이 있었지만 화성에서 발견된 화석은 지금까지 화석 중 가장 온전했습니다. 백악기에 살았던 프리케라톱스는 불이 달린 뿔공룡이라는 뜻인데 공룡시대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진화하다가 멸종했다고 하죠. 몽골에서도 발견된 이 공룡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서식지가 한국에서 몽골, 중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뜻하죠. 정확한 학명은 부여되지 않았다가 서울대 이용남 교수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강룡류뼈 공룡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으며 한국의 화성에서 발견된 뿔이 달린 공룡이라는 뜻의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 코리아세라탑스 화성 겐시스라는 학명이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1일 천년기념물로 지정했죠. 공룡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지만 국내에서 공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공룡 연구와 같은 척추 고생물학을 전공했다간 직장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화석탑사와 같은 공룡 연구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연구비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화성시가 그랬던 것처럼 공룡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나 유럽의 대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해봤을 때 이제 한국은 절대 이들에 뒤처지는 나라가 아닌 동등한 선진국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지표와 미래 발전 가치까지 계산하면 이미 한국이 유럽의 선진국들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인으로서 희망사항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을 포함해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이런 성장은 세계적인 불가사의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는 사진미 하나 올라자 외국인들은 더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과 영국의 산지 비율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을 여행보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도심에서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한국의 산맥을 보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 역시 사계절마다 변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행복함을 안겨주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발전과 연관지어 봤을 때 무려 70%가 넘는 한국의 산지 비율은 최악의 조건. 산맥이 많은수록 그만큼 주거나 산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부족해지고 산업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교통에 있어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국토 면적 대비 거주 가능지 비율이 무려 85%라고 하며 프랑스와 독일 역시 70% 이상.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국토의 전체 면적도 작은데 이용할 수 있는 평지의 면적도 현저히 작으니 발전에 있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70%가 넘는 산맥에서 광물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천연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나마 캐내고 있던 석탄 산업은 진작에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의 분단으로 인해 대륙으로 이어지는 길목 역시 모두 막혀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불가능한 지리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해안의 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대륙으로도 육로로 진출할 수 있었기에 미는 엄청난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식민지배에 이어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그나마 사용하고 있던 국토마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한 외국인은 사람들 모두가 한국의 산을 아름다워하지만 자신은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 도대체 한국인들은 얼마나 무서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과 대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동안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에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9일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드 이스트 아이는 사우디 정부가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필사적으로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중동 지역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 지역의 자원과 안보를 쥐락펴락해왔던 미국의 패권이 한국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냉전이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부터 한국과 사우디는 경제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심화시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그 당시에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수많은 건설 노동자를 사우디에 파견함으로써 막대한 중동 특수를 누렸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왔던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나라는 인프라에 대한 석유와 달러에 단순한 교역을 넣어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우수한 첨단 전자와 통신을 비롯해 방위산업의 일까지 확장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 1월에 한국 대통령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사우디를 국빈으로 방문함으로써 마침내 두 나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는 사우디 정부가 자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촉매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한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대한 담방 차원에서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과 무려 300억 달러 37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계약을 일사천리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방위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논의는 석유 수출을 넘어 경제를 다변화하겠다는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미는 5천억 달러 62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또한 사우디 정부의 배려로 한국 기업들이 복잡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에 있은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건설과 석유 화학을 비롯해 제약과 농업, 그리고 게임과 에너지 분야까지 망라하는 26건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계약을 한국 기업과 맺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물론이고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관계 강화를 놓고 유독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여러 외교적 이슈로 인해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교 관계가 연일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됨에 따라 결국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미국 정부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미는 당장 사우디 정부만 하더라도 이미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사건건 격렬한 대립을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8년 당시에 자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우디 언론이 튀르키예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 일을 빈살만 왕세자가 벌인 일이라며 사우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사우디 정부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원유 증산 요구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결국 국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못지않게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여러 정치적 오해를 쌓아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정부 인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직전 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중국과 격렬한 대립을 펼치려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외교 노선을 통해 동북아 번영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화해하라고 한국 정부에게 거센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침략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죄나 배상 없이는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도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유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현재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다가 급기야 가든해 9월에 뉴욕에서 있은 한미 정상의 48초짜리 스탠딩 회담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몰고 오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기어코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 동맹을 비판하는 저명한 평론가인 더그 밴도우는 지난 10월에 이들 두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의 식이 사우디만큼이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중동 매체인 미는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맺은 미국의 동맹 구조는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강화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 산업만 하더라도 나토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처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방산 기업들 또한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방산 무기를 공도르로 개발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상호 운용성과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한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미국의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인 무기 공급 국가로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혹여나 중동 지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제조국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해 자주포와 탱크, 그리고 소형 무기 등의 수출이 177%나 증가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해가 갈수록 엄청난 급성장을 거듭하는 것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한국제 방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입 시기가 한없이 늦어지는 값비싼 미국제 방산 무기보다 한국제 방산 무기의 품질과 가격이 더 매력적일 뿐더러 인도 시기 또한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유럽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국가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제 방산 무기 대신 한국제 방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미 지난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을 통해 지대공 미사일 청궁기를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사우디 정부가 하나 디펜스와 8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의명의 한국 기업 3곳과 9억 8,900만 달러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민감해서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사우디 정부가 이미 2013년부터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군사협력을 추진해왔던 만큼 한국의 방위 산업이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와 다를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군수품 수출은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속쓰림을 일으킬 것이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정작 미국 정부마저도 나날이 더해가는 군수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다금이 구매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중동 지역에서 더해가는 한국의 독점 체제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이어왔던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마저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